실질금리가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실질금리는 금리와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받는다. 금리는 낮아질수록 물가는 오를수록 금 가격이 좋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9월부터 시작될 겁니다. 이것은 금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맞다. 이번에 CPI는 좀 안정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PPI라고 해서 생산자 물가지수는 좀 깜짝 놀랄 만큼 쇼킹한 그런 수치가 나왔어요. 작년 대비 3.3%나 더 높은 그런 이제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예측치보다도 거의 0.6%포인트 이상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경제가 이렇게 안 좋고 고용지수도 그렇게 떨어지고 한데, 근데도 물가가 이렇게 오른다고? 이거 물가 영원히 안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주는 거죠.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라는 게 사람들은 금을 찾는 수요가 더 늘어날 거고, 이것은 금 가격이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돈어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금리 이야기 하러 나온 양베리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장 컸던 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었잖아요. 사실 금이라는 자산이 좀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때는 지정학 문제랑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까지 이렇게 퍼져 오면서 지정학적 문제가 커지니까 금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기름이라도 붙듯 트럼프가 이제는 뭐 관세 전쟁이다 이런 이슈까지 벌어지면서 세계가 되게 불확실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3월, 4월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도 유예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금이 이제 가격이 올랐던 게 조금 더 이제 그런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한 건, 이제 뭔가 이런 이슈들이 다 끝났으니까 원래 이런 단순한 해프닝 때문에 금 가격이 올랐었다 이렇게만 판단을 한다면, 이제 고점 찍고 매도 물량 쫙 나오면서 금 가격이 쭉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금 가격이 고점에서 계속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금에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라기보다는 한번 투자자들이 숨을 고르는 시기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기 딱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세계금협회에서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이제 금 수요량이 작년 대비 한 3% 더 늘었다고 해요. 금 가격이 작년보다 거의 40% 이상 올랐거든요. 금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금 수요량이 늘었다는 거,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볼 때 금 자체 거래량이 는 것도 는 건데, 여기에 투자된 투자금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 가격이 이렇게 비싸져도 계속 사는 수요가 있고, 그 수요가 끊이지 않다라는 건 사람들의 인식에 금 가격이 지금 당장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아서 위로 치솟지 못할 뿐이지,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저렴하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가들은 금 가격을 바라볼 때 지금의 금 가격이 불플래그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불플래그, 쉽게 말해서 황소가 깃발 들고 뛰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패턴인데, 가격이 한번 오르고 그 고점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2차 상승의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기술적 분석에서 나오는 불플래그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점들을 이렇게 미루어 볼 때 금이라는 자산이 지금 횡보하고 있는 게 일종의 숨고르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몇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금에다가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만 먼저 놓고 보면 사실은 가능성이 되게 없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슈가 금을 다루는 제 입장에선 가장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다뤄야 될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전 영상을 찍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역사적으로 금에 관세를 매긴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1930년대 이때도 관세 전쟁이 되게 심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스무트 홀리 관세법 이런 것들이 되게 화두가 됐던 시기였는데, 이때도 금에는 관세가 없었어요. 금은 일종의 돈으로서 평가를 받는 자산이다 보니까 돈에 관세를 매긴다,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송금할 때마다 관세를 낼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것처럼 금이라는 자산 자체는 화폐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 관세를 매기는 게 사실상 많은 법리에도 어긋나기도 하고 규율에도 안 맞고 되게 효율도 안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랬던 역사가 없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그 일종의 그냥 쇼지 그게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려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또 철회가 됐는데 근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금의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서 관세 문제를 이끌어내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다라는 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관세라는 점은 비용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전과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가격이 더 비싸진다라는 걸 의미하다 보니까 이것은 즉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좀 이끌어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금은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고 불려요. 물가가 오르면 이건 바꿔 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 그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게 또 5,000년이라는 역사 동안 늘 금이었다 보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도가 올라갈 만한 요소, 대표적으로 이런 관세 이슈들이 벌어지면 금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끌어낼수록 금에 있어서는 좋은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1970년대 말에 폴 볼커 연준 의장처럼 막 그냥 무자비하게 나 그냥 금리 막 올릴 거다 이렇게 공포를 조성하고 실제로 그걸 행동을 하면 시장은 그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처럼 이렇게 한다 했다가 또 완전히 반대로 한다고 했다가 도저히 좀잡을 수 없게 되면 이건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불안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당장 사업을 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투자를 하기도 되게 애매해져요. 그러면 돈이 오갈 데가 없어집니다. 가만히 놔두자니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현금 가치는 녹아내리고 어딘가에 투자를 하자니 트럼프가 또 갑자기 뭐 관세 아니면 뭐 다양한 그런 정치적 방향을 통해서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면 한순간에 가장 블루칩이라고 불렸던 그 주식이 엄청나게 안 좋은 그런 주식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돈이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도저히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럴 땐 돈이 몰리는 것이 바로 안전자산, 그 중에서도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거, 지금 이 트럼프의 관세라는 부분을 크게 두고 볼 때 여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건 장기적으로 금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미 탈달러를 준비한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대략 한 2000년부터 한 25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달러에 가장 반대가 되는 게 뭔가, 이걸 생각해 보면 가장 쉬워요. 달러의 가장 반대 뭘까요? 바로 금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달러 지수와 금 가격을 겹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자산이 가격 움직임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을 띈다라는 것, 즉 달러의 반대편에는 금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중국이 금을 언제부터 사모았는가를 보면 2000년대에 중국이 모았던 금이 한 400톤 정도밖에 안 됐어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근데 그게 벌써 지금 2100톤을 넘어섰습니다. 거의 2200톤에 가까워요. 4배가 증가했습니다. 공식적인 보유량만으로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중국이 보고를 잘 안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해요. 중국과 사우디가 이 금을 사들여도 보고를 되게 안 하는 걸로 유명한데, 그래서 이 업계 전문가들은 가장 보수적으로 봐도 중국이 금을 한 5,000톤 가량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만큼 중국은 금에 되게 진심이었습니다. 사 모으는 것도 1위,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에서 금 생산량이 또 1위예요. 그리고 금 매장량도 탑3 안에 들거든요. 여기에 더불어 중국은 상하이 금거래소라고 하는 아시아 최대 금거래소도 2002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키워왔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금의 진심이고 금을 쓸어 담고 캐고 수출도 안 하고 모으고 그 다음에 이걸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거를 전 세계와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실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이미 2000년부터 정말 오래전부터 중국이 준비해온 패권 전쟁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시대에 가장 신뢰받는 화폐는 바로 달러죠. 기축통화입니다.
중국은 패권 국가로서 기축통화 패권을 가져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자산 중에 달러로 된 자산들이 정말 많은데, 중국이 이런 패권에 대한 야망을 드러낼수록 미국은 러시아한테 했던 것처럼 스위프트 제재라던가 외환보유고 동결,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거에 완벽한 대안이 또 금이고, 또 달러라는 자산 자체로만 보더라도 그거의 정반대편에 있는 게 금이다 보니까 중국은 그래서 더욱더 탈달러를 준비하기 위해, 더 나아가서 기축통화 패권을 뺏어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서 금 가격이 언제 올라가게 되느냐, 우리가 이걸 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찾는다는 거는 되게 특별한 경우죠.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보험사를 찾아갈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상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보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금은 일종의 보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이 보험을 찾아간다는 건 되게 어떠한 큰 이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슈가 무언가, 되게 근본적으로 따지면 결국엔 부채랑 관련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그러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허리띠를 꽉 졸라매가지고 빚을 갚던가, 아니면 파산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에 하나 더 얹어서 그냥 화폐 가치를 낮춰서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국가가 10년 전에 100억의 빚을 졌는데 10년 후에 똑같이 100억에다가 이자 조금 얹어가지고 갚았어요. 근데 이때 화폐의 가치가 10분의 1 토막이 났다면, 이거는 빚을 명목상으로 보면 갚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빚을 10분의 1만 갚고 그냥 그대로 계약을 해지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실질적 디폴트 혹은 테크니컬 디폴트라고 부릅니다. 빚을 갚긴 갚았지만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로 갚지 않아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테크니컬 디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은 이미 1930년대에도 그리고 1970년대에도 이런 테크니컬 디폴트가 있었습니다. 벌써 지난 100년 동안 3번의 테크니컬 디폴트가 있었어요.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가 한 36조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5경이 넘어요. 5경이라니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 빚이 많은 것도 문제인데, 그 많은 빚에 대한 이자, 정부도 이자를 내요. 그 이자가 1년에 한 1,300조 정도 되거든요. 1,300조 원.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불리잖아요. 국방비를 1년에 1,000조씩 쓴다 그래서. 근데 그 국방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고작 빚 갚는 데만 쓴다는 겁니다. 빚 갚는 것도 아니죠. 빚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만 그 정도를 쓴다는 겁니다. 과연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수를 더 걷어서 이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에선 이 정도 수준의 빚을 갖고 있는 국가가 그 문제를 해결한 적은 없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방금 말씀드린 테크니컬 디폴트라던가, 아니면 진짜 극단적인 경우에는 진짜 디폴트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미국은 선택지가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짜 디폴트를 하던가, 아니면 화폐 가치를 낮춰서 그렇게 빚을 갚는 형태인 테크니컬 디폴트를 하던가. 심지어 그 최근에는 단기 국채로 4주짜리 T빌이 거의 1,000억 달러 수준으로 발행이 됐거든요. 단기 국채를 이렇게까지 많이 발행했는데 사실 앞으로 금리 인하가 많이 될 예정이에요.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갈 거니까 투자자들은 차라리 만기가 긴 국채를 사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지거든요. 단기 국채가 잘 안 팔릴 가능성도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처럼 미국 국채에 대한 매력도는 점점 떨어지는데, 미국은 돈이 되게 많이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미국은 화폐 가치를 낮추면서 이 빚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은 바라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미국 국채를 버리고 금으로 가고 있는 것도 이런 측면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이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라는 국가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뭐 어느 정도 크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이슈를 되게 크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이슈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이라는 자산의 가격이 어디서 결정되는가 이걸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금 가격 하면 그러게 금 가격 항상 이렇게 맨날 뭐 공시가 되는데 뭐 네이버에 쳐도 나오고 어디 쳐도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거지? 이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런던과 뉴욕에서 결정이 됩니다. 왜 런던과 뉴욕일까요? 보통 이 금거래의 중심지는 당시 패권 국가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17세기에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 이제 그 금거래의 중심지였고 중세 시대 때는 제노바 이런 데가 그 금거래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 넘어오면서 영국이 패권을 잡다 보니까 영국의 가장 중심지인 이제 런던에서 금거래의 허브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오면서 뉴욕이 이 금거래의 중심지가 됐는데 이 바로 직전이었던 영국의 런던과 그리고 현재 패권 국가인 미국의 뉴욕 이 두 가지에서 전 세계 금거래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금거래가 아주 투명하게 이루어지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까지는 뭐 100%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수많은 내부 증언과 고발로 인해서 많이 밝혀진 것도 있고 실제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것도 있는데 금 가격을 조작했던 역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1961년에는 이 금 가격이 고정되어 있던 시기였어요. 미국이 금 가격을 계속 고정시켜서 그 금본위제라는 그런 화폐 시스템을 유지하던 시기였는데 근데 미국이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하니까 다른 국가들이 이거 달러가 과연 가치가 있는 게 맞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달러를 금으로 바꿔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자 미국이 이거 금 가격이 자꾸 치솟는데 이거 고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 금 가격을 억누르기 위해서 유럽 6개국과 이제 힘을 합쳐서 총 7개국이 금을 막 세상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금 가격을 계속 때려 눌렀던 거죠. 그렇게 6년 동안 금 가격을 억눌렀지만 결국에 미국이 그냥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하고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발생했던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 나중에 1967년에는 더 이상 못 버틴 프랑스가 먼저 이 그 런던 골드풀이라고 하는 이 조직을 탈퇴하면서 결국에는 이 금가격 조작이 깨지고 1970년부터 금이 26배가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거든요. 이 이후에도 금가격 조작에 대한 그런 실증적인 사례들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지금도 여전히 금가격을 조작하고 있냐 아니냐 아직 확실한 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어도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 뭐 여기 더 나가서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국가들이 계속 아시아 최대의 그런 금거래소들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와 거래할 수 있는 금거래 허브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건 뭔가 이 금 가격이 억눌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리려고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금 가격이 완벽하게 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면 굳이 런던에서 사면 되고 뉴욕에서 사면 되는데 이렇게 금거래의 허브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금업계에서는 지금 이러한 행태가 2002년부터 계속 금거래소들이 각 국가들에서 생겨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게 금 가격에 있어서 어떤 큰 트리거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물가지표 관련해서 얘기할 게 진짜 많아요. 근데 일단 당장 9월에 있을 금리 인하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CPI도 CPI고 여기에 얹어서 이전에 고용지표도 좀 크게 변화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고용지표로 비농업 고용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4월, 5월에 발표됐던 고용지수가 되게 크게 조정이 됐습니다. 4월, 5월에 그 조정이 돼서 사라진 일자리가 25만 개가 되거든요. 되게 큰 쇼크였어요. 7월에 발표된 것까지 얘도 나중에는 뭐 수정이 되겠지만 수정이 안 된다고 치고 이 3개월을 묶어서 보면 코로나 이후로 거의 최저치 수준입니다. 고용시장이 되게 불안하다라는 의미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다 보니까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된 것 같고 여기에 고용시장은 불안하니까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가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금리가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달러의 가치도 내려갑니다.
달러의 정반대에 있는 게 바로 금이라고 했죠. 그러면 금 가격이 올라간다. 아주 단순한 구조죠. 실제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꽤나 많이 작용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렇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난 후에 이제 금 가격의 상승이 되게 거세했거든요.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게 꼭 100% 금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도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실질금리라는 데이터거든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놔서 받는 이자가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높냐 낮냐 이거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물가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준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굳이 뭐 물건을 먼저 사거나 그런 이제 뭐 금을 산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은행에 돈을 넣고 이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굳이 화폐를 보유할 필요도 없고 예적금을 할 필요도 없어져요. 내가 미리 먹을 쌀을 산다던가 그런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돈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 실질금리가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실질금리는 금리와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받는다. 금리는 낮아질수록 물가는 오를수록 금 가격이 좋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9월부터 시작될 겁니다. 이것은 금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 얹어서 한 가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CPI는 좀 안정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PPI라고 해서 생산자 물가지수는 좀 깜짝 놀랄 만큼 쇼킹한 그런 수치가 나왔어요. 작년 대비 3.3%나 더 높은 그런 이제 물가 상승 율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예측치보다도 거의 0.6%포인트 이상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 쇼크였죠. 물가가 좀 잡힐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이런 생산자 물가지수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약간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야, 이거 보니까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가 않네. 아니 경제가 이렇게 안 좋고 고용지수도 그렇게 떨어지고 한데 근데도 물가가 이렇게 오른다고? 이거 물가 영원히 안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주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금리는 내려갈수록 물가는 오를수록 금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요. 9월부터 금리 인하는 하긴 할 겁니다. 근데 물가가 과연 그만큼 계속 안정될까?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수록 PPI에서 나타났던 그런 행동이 CPI에서 나타나고 이런 행동이 나타날수록 사람들은 금을 찾는 수요가 더 늘어날 거고 이것은 금 가격이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